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안성에 소재에 있는 축산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요. 저희 축산연구원은 이제 축산물 수질, 퇴비 그리고 연구 사업으로 있어서 이제 예전에 기후구 초음파를 통한 암소 개량을 진행을 했었고요.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주로 친장 확인이나 유전체 분석, 이런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암소 개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속해 있는 곳은 이제 암소 개량 센터입니다. 그래서 암소 개량 센터에는 개량 기획, 실제 유전자 분석, R&D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총 3명의 박사와 5명의 석사, 2명의 학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은 이렇게 사장님들께 유전체 분석 교육도 드리고 또 유전체 분석이나 암소 개량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장님들과 좀 더 우리 집에 우수한 암소를 만들어가는 그런 컨설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하면 이제 뭔가 복잡한 얘기를 하려나 보다 하고 이제 강의 자료를 막 훑어보시는데 이 사진은 강의 자료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그 전체의 주제를 대표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시간 동안 뭐 유전이나 유전체, 특히 암소 개량의 그 유전체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사장님께서 유전을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사진으로 이걸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사진에 있는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세요? 벌써부터 정답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보통은 남이석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 계정이니까 알아보시더라고요. 남이석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가 일단 하면 남이석 씨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남이석 씨 옆에 있어요. 제가 이런 사진을 볼 때 가장 제 전공에 대한 뭔가 이렇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를 아들이 닮는 거. 지금 이 사진을 저희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 얼굴 인식하는 프로그램에다 올리면 남이석 씨와 남이석 씨가 같이 있습니다 라고 같은 얼굴로 인식을 해요. 물론 그게 뭐 정확한 판독은 아니지만 같다, 얼굴이 같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둘이 닮았죠. 뿐만 아니라 김대훈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 딸을 낳고 그리고 이영애는 이영애를 낳고 정수아는 정시아를 낳고 그리고 김동현은 김동현을 낳는 거. 말 그대로 자식이 부모님을 닮는 거를 우린 유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활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막 이제 자녀를 낳는 시기들인데 애가 처음 딱 태어났을 때 신생아의 얼굴을 보면서 여기는 나를 닮았고 여기는 우리 신랑을 닮았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눈썹은 시어머니를 닮았고 입술은 우리 아빠를 닮았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자식을 낳아서 얼굴을 봤을 때 나랑 닮았다 또는 내 부모님과 닮았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특히나 한우 암소의 유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유전적인 능력을 얼마나 잘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2시간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암소를 왜 개량을 해야 되냐, 또 이런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걸 왜 해야 되냐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한우의 개량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지금 한우라는 축종 자체가 개량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평가를 할 때 크게 2가지 항목을 봐요. 첫 번째는 지금 이 막대 그래프로 표현된 도체중 얼마나 잘 자라서 고기로 많이 나왔느냐 이고, 두 번째는 1등급 이상 출현율, 이거 고급육 출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보는데 육질도 육량도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여기 모여 계신 사장님들이 모두 다 계속 가게 사정이 조금씩 더 좋아져야 해요. 왜냐면 한우는 개량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맹점은 사육비랑 사료비가 작년까지 엄청 올랐죠. 그리고 한우값도 떨어졌어요. 제가 유전체 분석 사업을 19년도부터 진행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19년도, 20년도에 사장님들 만나서 우리 암소 개량을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걸로 좀 같이 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들께서 웃으면서 들어주시긴 하지만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소값이 정말 좋았고요. 우리 집에서 소가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료비나 특히나 인건비. 사장님들이 일하시는 것도 인건비로 쳐야 돼요. 우리 그 자가 인건비라고 하죠.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든 인건비와 사료비와 그런 것들이 다 자재비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전체 암소를 다 데려가는 거. 소를 무조건 키우는 게 답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정말 좋은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 선택하고 또 그 우량 암소로 집중하는 시기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작년 상반기 결과를 확인한 건데요. 숫송아지 같은 경우에 326만원, 암송아지가 197만원. 이러면 사육비만큼 오히려 팔고 적자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됐죠. 근데 우량 암소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모 혈통이 좋아서 자식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 송아지들은요, 이런 송아지 값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 값을 거의 2배 가까이 받고 사육비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오히려 남들이 돈을 못 버는 시기에 돈을 버시는 농가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암소 배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그거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체 분석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우라고 하는 거는 아빠, 엄마를 가지고 송아지가 태어나요. 아빠만 둘 가지고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엄마만 둘 가지고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우에 있어서 아빠 쪽은 국가 단위로 개량이 되죠. 그래서 전국에서 KPN을 선정을 하고 후보 보증을 선발을 하고 KPN 성적을 쭉 뿌려줘요. 연애 2번씩. 그렇게 해서 아빠는 성적표가 다 있고 국가 단위로 개량이 되는데 반해서 암소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 지금 암소 검정 사업이나 뭐 이런 개량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외에는 각자 내가 알아서 개량을 하는 농가 단위의 위주 개량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좀 축협이나 뭐 농협이나 또는 이제 다른 기관들, 도, 시군에서 암소 개량을 목적으로 좀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여 많이 하시나요? 한우대학에 오실 정도면 참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손을 일부러 안 쓰시는 건가요? 최대는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경북도도 하지 않나요? 도에서도 유전체 분석을 하는데요. 본사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시장. 이제 올해 저희 뿌리농가 사업을 하면서 아마 더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으로 사장님들께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농가에 대한, 우리 암소에 대한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숫소와 암소의 차이점은 숫소는 KPN은 성적이 쭈르륵 나오니까 우리 집이 어떤 정액을 필요로 하는지 이 정도 정액이면 성적이 좋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쓰실 수 있는데 암소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우리 농가에 있는 암소의 성적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평가 시스템 자체가 없다. 암소의 성적표를 받아보실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거는 말 그대로 암소가 2마리 있을 때 어떤 애가 더 좋은 건지 어떤 애가 우리 농장에 필요한 건지 선정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수소에 대한 의존도가 생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한두 시간 강의를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질문 있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꼭 제일 첫 번째 손 드시는 분은 정액 주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공감하시죠? 저 어제도 듣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암소 계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KPL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할 때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암소를 그거에 준할 수 있게 잘 키워보자, 잘 만들어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도 또 끝나고 나면 정액 주세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수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점점 더 암소는 이제 시수소에 비해서 개량에서 좀 뒤처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우는 아빠, 엄마로부터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빠 쪽만 개량할 게 아니라 이제는 암소를 개량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암소의 유전 능력 평가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전 능력 평가는 암소의 성적표를 받아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받아보는 이유는 개량에 쓰려고 성적표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량이라고 하는 건 2가지를 포함을 하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선발. 그래서 어떤 애를 뽑을 거냐라고 하는 내용과 그러면 그 애를 또 어떻게 교배를 해서 이 다음 축분을
좋게 만들어 갈 거냐, 두 가지에 대한 의미고요. 그렇게 선발에 사용되는 결과값, 성적표라고 하는 거를 우리 육종가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 보시는 시수도 책자에서 보시는 EPD 값 있죠. EPD 값이라고 하는 거는 육종가를 2분의 1, 육종가 반 한 값이고요. 우리 개체 자체의 성적표는 육종가라고 보고 걔가 자손한테 반 물려줄 거니까 2분의 1 나눠놓은 거를 EPD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설명드릴 것들은 암소에서 육종가를 구하는 방법, 우리가 암소의 유전능력 평가를 해서 암소의 성적표라고 하는 육종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사장님들께 암소의 성적표를 잘 모르세요, 성적을 잘 모르세요 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다 핸드폰 어플 열어서 바로바로 확인해 보세요. 얘가 흔히 얘기하는 AAA인지 또는 AB, AB인지 이런 식으로 바로 어플만 보면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 어플이 이제 저희 하나로 목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도체중, 등침단 면적, 등지방 두께, 근내지방도 4개의 성적에 대한 EPD 값과 평가 결과, ABCD 평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종축계량 옆에 어플에서 나오고 다른 기타 쓰시는 어플에서도 많이 나오는 결과값이에요. 그럼 이 결과값은 대부분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요, 저희 혈통지수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우리 집 암소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이 결과값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우리 암소 성적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뭐 이런 치부성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대량 사업을 안 하셔도 다 알 수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결과값은 뭐를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암소는 여기 밑에, 맨 밑에 있는 빨간색 암소의 성적이 궁금해서 내가 농장에 이제 개체식별번호를 쳐보고 성적표를 딱 받아봤어요. 그럼 그 성적표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얘 자체의 성적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아빠, 엄마로부터 반반 나오잖아요. 근데 아빠는 KPN이다 보니 전국 성적이 뿌려져 있어요. 그러면 KPN의 육종가를 2분의 1에서 가지고 옵니다. KPN 성적을. 그리고 똑같이 그럼 이제 엄마 쪽만 채우면 이 동그라미를 다 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 쪽도 암소니까 정확한 성적을 알 수가 없으니 같은 의미로 엄마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태어났겠죠. 그래서 외할아버지인 KPN의 육종가를 4분의 1에서 가지고 와요. 이런 식으로 4분의 1을 가지고 오고, 또 외조모, 외할머니의 성적도 외증조 할아버지의 성적을 8분의 1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지금 KPN의 성적을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에서 더하는 방식이 혈통지수라고 하는 결과값이고요. 어플에서 보시는, 쉽게 보시는 결과값들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혈통 정보 있고 KPN 정보 있고 성적표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단순 계산이에요. 그래서 구하기도 쉽고 검색하면 바로바로 그 화면에 나올 수 있는 결과값들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결과값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조그마한 파이, 이 위로 혈통까지는 잘 더하지 않습니다. 보통 3개대를 더해요. 왜냐면 위를 찾아봤자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위를 찾아서 더한다고 해도 여기서 조금씩 파이를 더하는 게 사실상 시간만 오래 걸리고 의미가 없다라고 봐서 평균적으로는 3개대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지금 이제 한 마리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이제 엄마, 아빠. 좀 이게 옛날에라서 아빠가 757이고요. 그리고 엄마의 외조부는 성적이 없어요. 혈통이 없어요. 얘를 앞에 얘기했던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혈통 육종가 도체중이 30.85kg이 나오고 근내지방도가 0.84점이 나옵니다. 등급으로 따지면 BB, DB가 나오는데 이 암소가 우수한 암소일까요? 사장님들 보셨을 때? 우수하세요? 어때요?
이게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직원들은 단순하게 A, B, C, D만 보니까. 근데 사장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 딱 점수가 30kg 정도고 이 정도면 좋은데, 특히나 이제 뭐 등지방만 조금 보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거든요. 이 개체의 자손은 대통령상을 받은 개체. 이런 경우가 사실 대통령상 받은 개체의 엄이라고 하지만 그 위에 혈통이 없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이게 지금 2020년도인가 그러거든요. 그때 상 받은 개체예요. 그래서 도체중으로 봤을 때 569kg가 나왔고요. 최종 등급 투플 A 나왔어요. 그리고 걔뿐만 아니라 걔의 이제 형제들, 그 앞에 출하됐던 애들도 성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우리가 앞에서 30kg이라고 하는 성적 봤을 때도 좋은 애예요 라고 했지만 이 정도로 좋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왜냐면 지금 앞에서 봤던 그 개체의 혈통을 봤을 때 엄마가 기초등록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 사실상 위에 정보가 없는 거예요. 위로 혈통 정보가 없어서 나머지 반쪽만 가지고 나오는 성적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PI, 혈통 육종가라고 하는 값, 혈통 지수라고 하는 값의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값 말고 말 그대로 혈통이 없으면 이것도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어플에서 보시는 값 말고 암소 검정 사업이나 뿌리농가 육성 사업, 뭐 1차 평가나 이런 계량 사업을 통해서 계량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받으시는 결과값은 어플에서 보시는 결과랑 좀 달라요.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겠지만 수치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똑같이 이 암소의 성적이 궁금할 때 얘는 이제 엄마 아빠가 있을 거고요. 얘가 암소다 보니까 얘 자체를 번식을 해서 송아지를 낳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후대축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후대축이 거세호라서 24개월부터 저희 36개월 정도 범위를 잡거든요. 그 기간에 도축되는 경우들이요. 그런 경우에는 얘 자체가 이제 도축 성적, 실제 성적표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후대축과 후대축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 자체 우리가 궁금해하는 암소의 성적을 추정하는 방법. 근데 여기서 후대축은요, 만들려면 일단 얘가 초선을 해서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걔가 순놈이어야 되고 거세하고 24개월부터 36개월 정도까지 키워가지고 도축 출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한 마리 성적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후대축만 보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 형매축을 봅니다. 여기서 형매축이라는 그 기준은 우리 형제라고 하면 아빠가 같은 애도 있을 수 있고 엄마가 같은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같은 애들은 KPN으로 뿌려졌다 보니까 전국에 있고요. 말 그대로 경북에서 아빠가 같은 애도 있을 수 있고 강원도에서 아빠가 같은 애도 있을 수 있고 제주도에서 아빠가 같은 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요. 상대적으로 엄마가 같은 애들을 형매우라고 봅니다. 왜냐면 엄마가 같은 애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 안에 있는 애들이고 조금 멀리 봐도 이 지역 근방 인근이라고 보고 보통 엄마가 같은 애들을 형매축이라고 하고요. 그 애들 똑같이 거세에서 도축되면 성적을 가지는 경우에 이 두 가지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암소의 성적표를 계산하는 방식, 이게 혈통 도축 육종가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통계 분석 컴퓨터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혈통 정보 위로 옆으로 아래로 혈통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전국에 있는 도축 성적이랑 매칭을 해서 컴퓨터로 분석하면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대축 정보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혈통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혈통 정보가 없거나 혈통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결과값이 정확하게 추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앞에 이런 육종가들하고 각각 결과값이 조금씩 달라요.
어플에서 보시는 혈통 지수값과 저 암소 공정 사업이나 이런 대량 사업에 참여해서 보시는 혈통 도출 육정가와 유전체 육정가가 다 결과값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 가지가 다 추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위에 있던 KPN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하는 방식,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이 후대축과 형매축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방식은 계량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후대 정보까지 얻으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사실상 유전체 분석이고요. 유전체 분석은 지금까지는 암소의 유전 정보만 읽어서 그 유전 정보만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건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체의 유전 정보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죽기 때문에 사실상 DNA만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 개체의 유전 능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모근 시료를 통해서 DNA 분석을 하기 때문에 모근 시료가 뽑히는 4개월령 정도 초산하기 전에 암소의 유전 능력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보다는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유전체 분석하면 장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혈통 기반으로 하는 유전 능력 평가대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신의 번식 성적이 있지 않는 한 형제들이 다 똑같은 값이 나왔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같다고 하면. 근데 우리 같은 형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다르게 생겼죠. 집에서 자녀분들이나 이제 사장님들 형제분들 생각을 해보면 형제가 물론 닮긴 했지만 다 다르고 뭔가 이렇게 뭐 식성도 알러지도 다 다르잖아요. 저희도 아버지가 오형제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둘째세요. 근데 1, 3, 5가 닮았고요. 2번, 4번이 닮았어요. 1, 4번은 조금 마르고 이렇게 호리호리한 얼굴도 살짝 길고 그런 형태인데 2번, 4번은 묘하게 얼굴이 넙대대하고 약간 덩치가 있으세요. 사장님 그 여기서 2번이 딱 넙대대하다고 하는데 웃으시면 제가 뭐가 돼요? 제가 앞에 그 홀쭉이한테 안 태어나고 넙대대 태어나가지고 살짝 네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형제는 물론 닮기는 했습니다. 근데 똑같진 않죠. 우리 일란성 쌍둥이 빼고는 지금 이동국 선수 딸이 둘 다 쌍둥이에요. 이 딸들도 쌍둥이고 밑에 딸들도 쌍둥이인데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이상이야 다르게 생겼어요. 왜냐면 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유전자는 다르게 갖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앞에서 혈통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들은 이런 유전자의 차이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차이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동일한 KPN, 동일한 어미, 동일한 농가에서 출하된 3마리 개체예요. 물론 시기는 매해 출하됐더라고요. 시기는 다르지만 출하 원령도 비슷해요. 29개월령, 30개월령 정도에 출하된 애들이고요. 근데 우리가 그럼 생각했을 때 아빠, 엄마가 같으면 같게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빠, 엄마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는 500kg 정도고 어떤 애는 392kg예요. 물론 뭐 환경적인 요인이 사양 관리에 대해서도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같은 농가에서 출하된 걸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만약에 뭐 사장님이 갑자기 뭐 경제 여건이 달라지셨다던가 한우에 이렇게 잘 키우시다가 농장 관리를 아예 관리를 안 하셨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차이가 유전에도 어느 정도 기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이 3년 동안 똑같이 밥 주고 똑같이 우사 관리하고 환기도 시켜주고 얘 맨날 밥 잘 먹나 안 먹나 어디 아프진 않은가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일부,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커요. 근데 일부는 유전적인 요인, 같은 엄마 아빠지만 물려받은 유전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여기 동일한 혈통에서 다른 성적이 나오는 이유
첫 번째는 사장님 말씀하신 환경적인 요인이 커요. 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 유전적인 차이에 의해서도 이런 성적표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멘델리안 샘플링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보통의 강의에서는 잘 안 넣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한우 대학이라고 대학 이름 붙여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넣었어요. 그래서 보면 체세포 분열, 우리가 이런 피부세포나 이런 것들, 일반 세포를 만드는 것들은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줘요. 여기 있는 애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 분열에 관해서는 유전자가 나뉘어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를 어떻게 나눠서 가지고 갔느냐는 사실상 알 수가 없어요. 자, 보면 10억 7,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통장 잔고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네? 정장 흥미될 수 있는 가지 있습니다. 오, 네 맞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아직 교재를 안 열어보셨는데도 이걸 말씀하신다는 게 감동적이네요. 우리가 30개 염색체, 단순하게 30개를 가지고 분열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난자와 정자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지수. 그러니까 10억분의 1의 확률로 유전자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안에서도 이제 저희 뭐 크로싱 오버라고 하거든요. 유전자가 이렇게 섞였다가 분리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 섞였다가 분리되는 현상까지 고려를 하면 이 10억분의 1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확률로 같은 유전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데 유전 정보를 똑같이 가질 확률은 10억분의 1보다 훨씬 낮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우리가 유전적인 차이 자체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이제 혈통 정보는 사실상 필수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혈통 정보를 물론 같이 가져와서 쓰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없어도 분석이 가능하고 자손의 도축 기록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을 일찍 성적표를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체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서야 본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실 유전체라고 하는 거는 집합의 의미예요. 여러 가지 유전자를 한 번에 보는 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유전체라고 하는데, 유전자 분석은 한우에 있어서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요. 특히나 사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신장 확인 검사, 이것도 유전자 보고 하는 거죠. 다 꼬리털에 꼽아가지고 DNA 추출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한우비한우 검사, 동일성 검사는 이 세 가지 다 지금 저희 축산연구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실험들인데요. 한우비한우 검사, 동일성 검사 좀 생소하실 거예요. 신장 확인은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이력제 그리고 안심축산에서 쓰는 분야들입니다. 말 그대로 외래 소를 가져다가 한우라고 이름 붙여서 팔진 않는지 확인하는 것도 다 유전자 검사로 고기 조직에서 DNA 뽑아가지고 하고요. 동일성 검사도 우리가 도축 평가해서 등급 받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소매로 갈 때도 다 이력제 번호를 붙어서 나가야 되는데, 등급을 낮게 받은 소고기를 등급이 높은 소고기로 이력 번호를 속여서 팔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걸 동일성 검사, 그 개체가 같은 개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도 DNA로 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더 이상 고기가 됐기 때문에 얘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유전자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유전자 검사들 한우에 있어서는 유난히 더 많이 보편화되고 많이들 하고 계세요. 왜냐면 한우는 일단은 가치가 높은, 가격대가 비싼 축산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자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의 유전자를 한번 훑어보면 이런 지렁이 같이 생긴 애들이 이제 염색체고요. 1번부터 29번 염색체와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염색체를 주로 이제 체계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30번
100씩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아서 30개의 짝을 이루는 전집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책에 비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 정보라고 하는 우리가 내 자신의 세포를 만들 때도 필요하고 내 자손한테 물려줄 때도 필요한 그러한 정보를 책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책 안을 열어서 보면 글자 수가 30억 개 정도 됩니다. 여기서 글자 수라고 얘기하는 건 이 DNA라고 하는 구조가 쭉 풀어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알파벳 A, T, G, C라고 하는 4종류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알파벳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구성을 이루기 때문에 알파벳들, 각각의 글자들, 이 알파벳이 총 30억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지금 딱 앞을 보셨을 때 제 머리카락 세포와 제 피부 세포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머리카락 세포는 까맣고 뭐 좀 단단하고 이렇게 길게 자라고, 여기 피부 세포는 말랑말랑하고 살색이에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DNA가 다른 걸까요? 오,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똑같아요. 우리는 처음에 수정란으로부터 세포가 분열할 때부터 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DNA가 복제를 하다가 조금 다른 DNA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암세포가 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암세포가 되기 전에 세포 자체가 죽어서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같은 세포, 저는 다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우는 뭐 모근에서 실험을 하든 고기로부터 DNA를 뽑든 아니면 체열하고 남은 혈액에서 DNA를 뽑든 다 같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우 한 마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우 2마리를 두고 보면 얼마나 차이가, 유전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보면 2마리의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 뭐 DNA를 뽑아서 확인을 해보면 전체 30억 개 글자 중에 1700만 개 정도 글자의 차이가 나옵니다. 1700만 개는요 30억 개분의 1700만 개를 하면 한 0.6% 정도 차이예요. 유전자는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안 나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흔히 사람으로 예를 들면요, 논문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저랑 앞에 계신 사장님 성별이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0.1%에서 0.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 안에 0.1%라고 하는 거 30억 개분의 0.1%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총 1700만 개 정도의 글자 수 차이를 보이고요. 이 글자 수의 차이가 나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스닙이라고 얘기를 해요. SNP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스닙이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제가 글자를 쭉 나열해서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DNA가. 이 글자를 나열한 것 중에 한 글자만 달라지는 현상을 SNP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굳이 이 생물학적인 용어까지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데는 사장님들이 이제 혹시나 하시게 되는 유전체 분석 사업, 참여하시게 되는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데는 이 스닙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전체 뭐 염기 서열 중에 한 글자 차이 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지만 저 한 글자 차이가 1700만 개 정도 차이고요. 그게 우리 개체 간의 개성을 만드는데 유전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집합의 의미를 말씀드린다고 아까 처음에 소개를 드렸잖아요. 유전자를 모아서 여러 개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전체 분석은 한 번에 다량의 유전 정보, 지금으로서 많이 쓰는 건 한 5만 개, 6만 개의 유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유전체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유전체 칩, 스닙 칩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뭐 칩 분석을 했다, 칩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게 사진이에요. 저게 저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칩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만나뵐 때가 아니면 사실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실험하는 칩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렇게 두 종류 칩이고요. 저희는 지금 이 큰 칩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네, 두 종류를 보시면 한번 쭉 갔다 올게요. 두 종류를 보시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부분 있죠. 그 부분들이 실제 실험에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 이 큰 거 가지고는 한 번에 96개 샘플을 실험을 하고요. 이쪽은 한 번에 24개 샘플을 가지고 실험합니다. 여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DNA를 한 500만 개씩 심어놨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칩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실제 이런 실험 도구를 만들 때 반도체 분석에 쓰이는 그런 공정이 들어간다고 해서 실제 칩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전체 분석 칩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쪽은 24개, 이쪽은 96개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쪽에는 한 칸당 한 5만 개 정도 심어져 있고요. 이쪽에는 한 칸당 6만 개 정도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전체 분석을 하셔서 뭐 유전체 6종가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뭐 KPN 6종가 값 가지고 계산하는 거나 아니면 혈통 도축 성적 가지고 통계적으로 평가하는 거랑은 다르게 저렇게 실제 실험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좀 불편하지만 DNA 추출을 위한 모분 시료를 뽑아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실험하는 과정을 좀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래서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실험 도구를 가지고 실제 실험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 소개드릴 때 한우 친자 확인 같은 경우에는 11개 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얘는 한 6만 개, 옆에 있는 애는 한 5만 개 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10개, 20개 정도 확인하면 얘가 유전적인 자질이 좋은지 나쁜지 더 빨리 알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형질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 성적표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형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양적 형질이란 것과 질적 형질로 구분을 해요. 여기서의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육종학 측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오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찾고 계신가요? 이 사진 아마 제가 안 넣었을 거예요. 뒤에 네, 양적 형질이라고 하는 단어만 넣었거든요. 한번 이거는 해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혀를 이렇게 말려고 해봤을 때 혀가 말아지는 분이 있고요. 아무리 힘을 써도 혀가 안 말리는 분이 있어요. 혀가 말리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혀가 말리고요. 혀가 말리는 유전자를 안 가지고 계시면 혀가 안 말려요. 근데 여기서 열성과 우성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통 한 50분 정도 모시고 강의를 하면 한 분 정도 열성으로 혀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혼자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나는 열성인 줄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우성 열성이 결코 좋고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유전자가 있으면 우성, 유전자가 없으면 열성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꺼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꺼풀도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유전자 한두 개에서 결정이 되는데 눈꺼풀이 있느냐 없느냐도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가장 잘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귓볼. 내 귓볼이 이 턱 밑에 붙어있는 구조가 그런 형태로 생겼을 수도 있고요. 떨어져 있는 형태로 생겼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떨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것도 유전자 뭐 한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봉.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젖혀보셨을 때 엄지손가락이 뒤로 젖혀지는 분이 계시고 엄지손가락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뭐 다치셨거나 뭐 이렇게 뭔가 물리적인 이유로 안 되시는 거 외에는
이게 젖혀지느냐 아니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크게 신경 쓴 적 없는 이런 요인들이 다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유전자 한두 개, 뭐 많아야 10개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걸 넣어야 이제 사장님들이 조금 돌릴 때 한번 몸을 움직여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요인들은 질적 형질이라고 해요. 특징은 몇 개 안 되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쌍꺼풀이 있는 거는 저희 어머니의 유전자예요. 저희 아버지 쌍꺼풀이 없으시거든요. 어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쌍꺼풀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환경에 의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제가 없는 쌍꺼풀에 강남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에 질적 형질의 특징은 몇 개 안 되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이 적어요. 한우에 있어서 질적 형질은 뭐를 의미하냐면 뿔이 있느냐 없느냐, 털색에 뭐 흰색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이 몇 개 안 되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키나 몸무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질적 형질의 얘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있어요 없어요, 돼요 안 돼요, OX 문제로 여쭤봤어요. 여기에 또 다른 답변은 없죠. 되다 만다던가 있다 없다던가, 약간 중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키나 몸무게 같은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높고 낮음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키는 뭐 한 140cm부터 200cm까지 있을 수 있는 거고, 몸무게도 뭐 50kg부터 100kg까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쭉 범위가 있지 얘가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양적 형질이라고 하고요. 용어는 잊으셔도 되지만 이 양적 형질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한우에 있어서 궁금해하는 것들, 도체중, 등신단면적, 등지방 두께, 인내지방분, 이런 것들은 앞에서 제가 엄지손가락 돼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높아요 낮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범위가 있는 것들은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작용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질적 형질에 비해서 환경적인 요인도 커요. 말씀하셨던 사양 환경에 의한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도체중부터 근내질환도까지의 성적들, 그거 외에도 기타 건식 성적이나 저런 체형들, 체장착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양적 형질에 해당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유전자를 봐야 되고요. 그 각각의 형질에 기여하는 유전자들이 적으면 몇백 개, 많으면 수천 개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만 개, 6만 개씩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유전체 분석은 DNA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페이지를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유전체 분석이 기존에 하시던 유전자들 분석하시는, 친절하게 분석하시는 거랑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사장님들이나 축협 담당자분들께 계속 전화를 드리게 돼요. 어떤 걸로 전화를 드리냐면 모근 시료가 안 보여서, 모근이 안 보여서 실험이 불가능하니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장님들 되게 귀찮게 해요. 근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이 DNA 뽑아서 한다는데 신자는 다 잘만 하던 거를 왜 못한다고 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신자는 한 번에 10개 분석, 11개 분석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얘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5, 6만 개를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훨씬 많은 양의 DNA, 훨씬 순도 높은 DNA가 필요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하는 거를 잠깐 이제 앞에만 모식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하는 건요, 시료 봉투를 보고 일단 모근부터 찾아요. 저희는 왜냐면 제가 아까 머리카락 세포 말씀드렸죠. 이게 아까는 이제 편의상 머리카락 세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각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케라틴 층이고요. 세포는 이 안에 들어있어요. 모낭 안에 들어있는 모근, 그 모근에만 세포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근을 확인을 하고 모근 한 15가닥 정도, 그 끝에 DNA 있는 부분만 잘라내는 작업을 하고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실험에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보이지 않으면 저희도 이제 가진 애를 써요. 그래서 딱 이제 시료를 보고
이쪽을 한번 잘라보고 반대쪽도 잘라보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양쪽 다 모근이 안 보이면.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실험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딱 저 모근 부만 1, 2mm 정도만 잘라서 튜브에 넣어서 DNA 추출을 해야 고농도 고순도 저희가 실험을 할 수 있는 수준의 DNA가 뽑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장님에게 좀 번거롭게 모근 시료가 있는 걸로 단단한 꼬리털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모근을 자르고 튜브에서 DNA를 추출한 다음에 이제 칩 분석, 이 실험 도구를 가지고 실제 실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꼬리털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 있어요. 보통 머리털 같은 데는 뽑아보시면, 저도 알아요. 탈취용 걸고 머리털 뽑으면 훨씬 편해요. 앞에 이력번호 바로 붙어있고 헷갈리지 않게 적으실 수 있고 편한데, 머리털은요 짧아서 뽑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일단 딱 뽑으면 모근이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여요. 근데 저희도 친자 확인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든 찾아서 이제 한두 가닥이라도 잘라가지고 분석을 해요. 근데 유전체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DNA 양이 필요해가지고 모근이 없어서 실험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껏 농장에서 고생하셔서 뽑아가지고 번호 다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한 1, 2주 있다가 저희가 이거 실험했는데 안 돼서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희도 DNA는 무조건 뽑아보거든요. 일단은 오면 뽑아보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안 되면 이후 실험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꼬리털로 말씀드린 이유가 가장 안정적으로 모근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꼬리털이에요. 꼬리털에서는 사실 크게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꼬리털도 이제 너무 끝쪽에는 분변이 많이 묻어있고 중간부 정도에서 꺾어서 뽑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제 실험 과정을 거치고 이 뒤에 있는 빨간색 이 기기가 유전체 분석기예요. 쟤는 이 칩에 대한 정보를 읽어내는 역할을 하는 기계예요. 저 기계를 가지고 실제 실험 분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분석 결과는 한 마리당 6만 개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실험을 하면서 실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DNA 추출부터 해서 이 6만 개 데이터를 얻을 때까지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의 기준은 6만 개의 유전자 마커 중에 3% 이상 안 나오면 다시 실험이에요. 그래서 97% 이상의 결과를 얻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유전 능력 평가, 유전체 데이터를 읽은 걸 가지고 암소의 성적표를 계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한우종합에 나오는 이 결과 보고서 한 장짜리랑요. 그 다음에는 종합 컨설팅 보고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거 가제본한 걸로 가지고 왔는데 보통은 옆에 그 책제본 된 걸로 해서 책자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장, 뭐 리스트 전체에 대한 표도 있고요. 그리고 종합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 대체 특성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오는데 제가 이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저희는 일단 요청을 드리기는 사장님께서 털을 뽑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못해도 직원분이랑 같이는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개체 식별 번호라도 봐주셔야 혹시나 다른 애를 뽑는 경우가 없거든요. 가끔 이제 얘를 뽑아서 털을 넣었는데 또 얘 털을 뽑아서 다른 애 옆에 애 이름을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얘가 유전체 결과가 완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10억 분의 1의 확률이라고. 얘네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8% 모근 시료를 뽑으실 때 잘못하시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봐주시기를 바라고, 축협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모근 시료를 접수해 주시면 저희는 이런 분석 기기로 실제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요. 이거 외에도 저희 농협 자체 DB가 있어요. 사장님들께서 번식 기록 올려주시고 교배 기록 넣어주시는 그런 것들. 그런 데서 이제 농가나 개체 정보 또는 전국 출하 성적 같은 걸 수집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만들고 평가를 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따로 컨설팅도 받고 하나라 목장이라고 하는 어플에서도 이런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게끔, 그런 결과를 어플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저 아까 책자에 있던 내용들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은지. 저게 사실 저희가 만든 거긴 하지만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암소의 성적표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어디에서 받아보셔도. 근데 그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그럼 앞에서 이런 분석기기를 해가지고 유전체 분석, 암소의 유전 정보를 뭐 5만 개, 6만 개를 뽑아냈어요.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종합보고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저희 건강검진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일괄 요약 이렇게 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오잖아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개체에 대한 정보 부분이 있고 친장 확인 결과, 유전체로 친자 확인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바뀐 부분은 친자가 맞는지 아닌지만 나와요. 예전에 이제 유전체 정보를 해서 추정하는 친부가 누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 이게 앞에 저희가 KPN 선발되는 애들은 다 유전체 분석을 한 애들이에요. 지금 공급되는 애들은. 그러면 걔는 이미 유전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 유전 정보랑 암소 유전 정보를 매치시켜 봐서 얘가 아빠가 맞는지 정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각형 그래프 또는 사각형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12개월령 체중을 포함해서 도체중, 등신단 면적, 등지방 두께, 근내지방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보셨을 때 그래프가 좋은 거일수록 A일수록 바깥쪽으로 표현이 되고 안 좋은 걸수록 안쪽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클수록 당연히 좋은 거고요.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 없이 온전히 오각형 또는 사각형을 이룰수록 좋다라고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넣어놓은 겁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12개월령 체중은 뭐 몇이고 도체중은 34.7이며 7.51% 수준으로 탁월입니다 라고 문장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거를 그 다음 장에 보시면 표로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34.7이라고 하는 거, 유전체 6종가는 34.7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앞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6종가라고 하는 거는 성적표, 개체의 성적표라는 의미고 지금 암소의 성적표를 만들 때 유전체를 사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유전체 6종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KPN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로 EPD 값 보시는데 EPD는 유전체 6종가를 2분의 1 한 자손한테 물려주는 부분을 고려한 값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1416이라고 하는 개체의 KPN 6종가는 도체중이 49.86 을 곱하기 2 해서 거의 100kg 수준이 나오죠. 98kg, 99kg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성적표란 건 알고 있어요. 99kg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6종가가 99kg, 거의 100kg에 가깝다. 1416 6종가가 100kg다 라고 하면 1416을 도축출하했을 때 도체중이 100kg가 나온다는 의미인가요? 그래요? 아니죠. 당연히 알고 있죠. 아니에요. 6종가는요 그 집단보다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의 의미예요. 한마디로 1416을 평가한 그 참조 집단보다 100kg 더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도체중 평균이 얼마인지는 안 알려주지만 그 평균보다 100kg 더 높게 나온다는 의미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키가 165예요 라고 하면 한 분 정도 웃으세요. 지금 여러분은 서로 얼굴 안 보고 계시지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몇 분이 웃으세요. 165 아닙니다. 네, 오늘 하는 유일한 거짓말이에요. 제 목표, 제 희망 키였어요. 여기까지 못 자랐지만 그럼 제 키가 165라고 치고 잘 맞아서 165다 라고 하고 제 키 165를 저를 이제 유전능력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저를 초등학생 집단에다 넣고 유전능력 평가를 해요. 그럼 초등학생 집단은 평균 키가 130cm여서 제 키 165에 대한 키에 대한 6종가가 35cm 플러스 35가 나와요. 근데 전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농구선수 집단에 넣고 한번 또 평가를 해봐요. 그럼 농구선수 집단은 평균 키가 200cm예요. 그러면 제 키는 달라진 게 없는데 6종가라고 하는 수치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마이너스 35로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6종가는
우리 지금 평가한 집단의 평균보다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제 키를 그나마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려면 성인 여성 집단에 넣어야 되죠. 이왕이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살아온 환경이 비슷한 집단에 넣고 평가를 했을 때 성인 여성 평균이 뭐 160cm 정도 키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제 키에 대한 육종가가 플러스 5cm가 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정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육종가라고 하는 거를 사장님들께서 KPN은 책자를 하도 많이 보셔서 알아요. 이 정도 수치면 뭐 49.86kg이면 도체중 굉장히 좋게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암소의 성적표는 이렇게 평균 집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전체 육종가라고 하는 수치만으로는 아시기 조금 어려워서 그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놓은 게 이 뒤에 있는 평가 지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ABCD 평가하는 평가 결과라는 부분이고요. 평가 지표는 뭐를 의미를 하냐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국가 단위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 평가 지표를 내려줍니다. 상위 몇 %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저희 축산연구원에서 이제 다른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19년도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한 게 한 5만 두 정도 암소가 돼요. 공동 암소가 5만 두 정도 되는데 그 5만 두 안에서 그 각각 한 마리 한 마리를 순위를 매겨보는 거예요. 얘 도치중을 5만 개, 1등부터 5만 등까지 순위를 매겨서 얘가 몇 등 정도 위치하는지 전국 상위 몇 %라고 하는 의미가 평가 지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지표라고 하는 값은 작을수록 좋은 값이 돼요. 숫자가. 평가 지표가 5%인 애가 있고 15%인 애가 있다 라고 하면 5%는 전국 상위 5%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작은 숫자가 훨씬 좋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100% 중에서 상위 20%를 탁월, 하위 20%를 미흡으로 보고요. 이렇게 해서 A, B, C, D 평가를 내어드리게 돼요. 한마디로 처음에 보실 때는 A, B, C, D가 편해요. 근데 A, B, C, D 보시고 난 다음에는 항상 그 옆에 평가 지표라고 하는 항목을 보시고 그 평가 얘가 똑같이 A지만 어떤 애는 상위 1%고 어떤 애는 상위 19%거든요. 물론 두 가지 다 좋은 암소를 의미하지만 편차가 조금 있으니까 평가 지표까지 보시고 어느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이 ABCD 평가는 결과를 받아보시는 거에 따라서 분석하는 기관이 워낙 여러 곳이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평가 지표는 보통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지표라고 하는 거 항상 이 100%가 낮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위에 이 표가 사실 암소의 성적표 나오는 부분이 거의 다고 이 밑에 이제 선발 지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 드릴 때도 전체 표를 구성을 할 때 선발 지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서 표를 구성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개체 목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순위에 대한 표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선발 지수로 순위를 매겨서 1등부터 마지막 꼴등까지 결과를 내드려요. 그러면 이 선발 지수가 대체 뭔데 얘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놨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선발 지수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선발 지수는요, 말 그대로 각각의 우리가 여러 가지 성적표를 얻었을 때 그 성적표에 몇을 곱해서 얘를 뽑을까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뭔가의 계량 목표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흔히는 이제 계량 목표를 크게 큰 흐름 두 가지를 나누면 육지형으로 계량을 할 거냐, 용량형으로 계량을 할 거냐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육지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근내지방도 위주로 계량을 하시는 거고, 용량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얘가 더 잘 크게 도체중이나 등심단면적 부분으로 계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선발 지수의 이제 의미 자체를 보면 뭐 형질을 부여하는 정책적 가중치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 믹스커피 타는 거 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뒤에서 저 노란 거 한 잔 마셨는데 우리 지금은 믹스커피가 다 이렇게
스틱으로 된 봉지, 이미 다크가 된 커피 설탕 프림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드시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는 커피병 따로, 프림병 따로, 설탕 따로, 그죠? 그렇게 해서 뭐 둘둘 셋 이렇게 따로 넣으셨어요. 그때를 살짝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넣죠. 몇 스푼을 넣을지 내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선발 지수라고 하는 건 내가 말 그대로 이 형질에 몇 스푼을 넣어서 계량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보증 시수소 선발 지수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체 중에 1을 곱하고 등심 단면적에 1을 곱하고 등지방 두께는 얇아지는 방향이 좋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똑같이 1을 곱한 거예요. 그리고 근내지방도는 6을 곱하는 방식. 그렇다고 하는 건 이 보증 시수 선발 지수식을 커피를 타면 도체 중 1스푼, 등심 단면적 1스푼, 등지방 두께 1스푼, 그리고 근내지방도에 6스푼을 넣어서 계량을 하자라고 설정한 걸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흔히 속된 말로 근내지방도 몰빵으로 뽑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성적이 비슷비슷한 애들 중에서 근내지방도가 높은 애가 먼저 뽑히게 돼요. 얘가 선발지수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육량형이나 육질형이냐. 그래서 육질형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보증시수소 선발지수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요. 근내지방도에 6스푼 들어간 거. 육량형은 도체중과 등심 단면적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도체중에 3, 등심 단면적에 3스푼. 3스푼씩 넣고 근내지방도는 상대적으로 1스푼만 넣어서 계량을 하는 방식인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숫자가 조금 지저분한 애가 하나 있어요. 얘는 뭐냐면 저희 이제 종합형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뭐를 기준으로 나왔냐면 농가 소득 기여도를 활용을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도체중부터 근내지방도까지 이런 계량에 영향을 주는 성적들은 얘가 1만큼 더 계량된 거에 따라서 농가 소득이 얼마나 더 좋아지느냐 라고 하는 통계치가 있어요. 그거를 농가 소득 기여도라고 하거든요. 그 기여도를 값으로 해서 도체 중에 6스푼, 등심 단면적에 1스푼 반, 등지방 두께 2스푼, 근내지방도 5스푼 넣어서 계량을 하는 게 이 종합형 선발지수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린 것들은 보통 이렇게 세 가지고요. 만약에 농가가 육질형 계량을 하겠다라고 하면 1번 값을 쓰실 거고, 용량형 계량을 하겠다라고 하면 2번 값을 쓰실 거고, 저희 농협에서 계량 목표로 잡고 있는 부분은 3번 값이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예를 다시 보면 똑같은 한 마리의 유전체 육종가는 이렇게 34kg, 뭐 2.8점 정도로 나오는데, 이 예를 뒤에서 말씀드렸던 선발지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육질형은 20점, 용량형은 9점, 종합형은 24점 이런 식으로 한 마리에 대한 점수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체에서 이렇게 순위 매기는 작업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지수가 사실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고 이걸 대체 어디다 써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그래도 쉽게 이해가 가셨죠? 그죠? 예. 네. 안 된다고 하면서 다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여기는 좀 이해가 가실 거고, 그러면 이제 유전체 육종가라고 하는 거는 개체의 유전 정보를 읽어서 평가를 한 부분인데, 그거 말고도 사장님들께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형매나 후대 정보는 이 개체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출하 성적, 특히 형매우의 출하 성적과 후대 출하 성적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가 보통 암소는 조금 그래도 뭐 비육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실 때는 그 시기에 애들 하시겠지만 좀 어린 애들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형매우 성적은 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번식 성적도 같이 개체, 우리가 평가한 암소의 번식 성적이니까 같이 보시기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농가의 출하 성적을 보여드려요. 아까 요 앞에 계신 분은 이제 비육 하신다고 하셨고, 일괄 사육 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지금 나머지 비육 하시는 분들? 비육 하시는 분들 좀 계시군요.
다 번시고만 다 하시는 거. 일반인. 아, 다 일반이시죠? 왜 손을 안 들어주세요? 다 번시고 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하야. 에? 그래서 일괄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제 농장에서 출하된 성적들이 있으니까 그 성적을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이제 3개년,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보여드리고 이 밑에 그래프가 살짝 잘라서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5개년 그래프 추이가 어떻게 전국 성적 대비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거는 우리 농장이 전국보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높거나 낮거나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실 수 있고 이게 성적 각각의 이제 도체중, 근내지방도, 등신단 면적 이런 표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형질을 좀 더 개량을 해야 되는지 라고 아실 수도 있고요. 또 번시고만 하시는 경우에는 저런 일괄 사육처럼 출하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번시고 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전체 분석한 이 전체 두수의 평균을 보고 전국과 비교를 해서 이런 두 가지 자료를 보는 출하 성적이나 유전체 육종과 평균을 보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목표를 좀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사장들마다 나름의 대량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가끔 이제 그런 목표를 모르는 분도 계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막 다니다 보면 후계농 교육도 가끔 하거든요. 근데 후계농 교육을 할 때 정말 인상 깊은 분을 한번 봤던 게 보통 저희 6년형이나 6지령으로 개량 목표 하시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등지방 두께만 하신대요. 다른 건 다 개량 못했대요. 근데 정말 인상 깊었던 게 그렇게 확고한 성적 가지고 계신 분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성적도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은 이제 등지방 두께만 잡으면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라고 결과값을 넣어드리는 거고요. 일괄 사역하는 경우에는 출하 성적을 전국 출하 성적과 비교해서 보시면 좋고 아니면 이제 유전체 육종과 평균을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보시면 어떤 성질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지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전체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러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그만큼 정확도 높은 결과를 내드리기 위해서 이런 분석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러 왔지만 얘는 정말 성적표에 불과하고요. 특히 얘가 도축돼서 후대가 도축됐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을 나오는지 그런 도축 성적에 대한 성적표에 불과하고 이거 말고도 사장님께서 고려하실 게 훨씬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환경적 요인도 있고 저희가 미처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체형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는 암소를 눈으로 보고 평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유전 정보만 읽어서 한 거니까 체형적인 부분도 보셔야 되고 특히나 수정이 잘 되는지 또 한번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들 물론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 훨씬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암소의 성적을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게 이런 고려한 항목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암패 이런 성적표를 받아서 내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암소를 선발을 했어요. 또는 이제 선발하지 않은 애들은 비육에서 구태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게 계획교배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이게 그냥 책자로 나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획교배도 책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실수조 추천 내역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KPN 정액을 각각의 형질을 보완하실 때 이 정액을 쓰시면 좋아요 라고 넣어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종이 남긴 게 이거 드려도 사장님들 KPN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많으셨고 또 이런 거보다 차라리 우리 농장에 수소를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축협에서 정액은행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일괄로 뭔가 정액을 보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정액과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플에서 가능하게 될 거고요. 어플에서 유전체 육종과 결과 확인하시고 내가 어떤 정액과 매치해서 교배를 해보겠다. 가상으로 나오는 성적 확인하실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7월에 나온다고 저희 디지털 팀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 교배까지 한다는 거는 내가 암소에 대량에 관심이 많고 이 전체적인 우분의 성적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뭐 강의도 하고 사업도 만들고 또 뿌리농가 육성 사업 홍보 많이 들으시죠. 그런 것들 많이 하는 이유는
특히나 뭐 이거는 좀 이제 비육하시는 사장님께는 조금 속상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실 번식하시는 농가 사장님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그 황금 송아지를 낳는 좋은 우량한 암소가 각자 농장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비육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전혀 뜬소리가 아닌 게 우리 지역에 이 옆에 계신 사장님들 농가에 우량한 암소가 많아야 우리 집에서 사와가지고 좋은 값 받고 팔 수 있는 송아지가 또 좋은 애들이 이 지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암소 개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황금알을 낳는 황금 암소가 평가가 안 되니까 얘가 비육돼서 출하되는 경우도 있고 우수한 유전 자원이 자꾸 소실되는 과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전체 분석을 해서 좀 애의 유전적인 자질을 미리 알아보면 그런 애들을 개량에 계속 꾸준히 활용을 해서 우수한 번식 자원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지역이 점점 더 좋은 우량한 암소 축본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목적에서 발표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뿌리농가 육성 사업 이제 암소 번식후 농가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는 이제 76,000호를 다 개량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한 10%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유전체 분석하는 것만 하면 저희가 지금 8만 두 정도 하고 있고요. 5월에 아마 추가 신청을 받아서 그 두수가 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게 손도 많이 가고 사장님들도 귀찮게 해드리고 막 저희도 이거 분석하는데 진짜 털자루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걸 하는 이유가 그나마 암소를 좀 정확하게 평가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서 하는 거고 그 유전체 분석 사업을 거의 이제 메인으로 하는 게 뿌리농가 육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번식후 농가의 암소 개량을 돕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후대후 혁매후 도축 성적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하고요. 이렇게 유전체 분석도 진행을 하고요. 두 가지 단계로 암소의 유전 능력 평가를 해드리고 그거에 맞게 선발과 도태하실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그 이후에 어플에서 그 자료들 가지고 계획 교배를 해보실 수 있게 하는 부분까지가 이제 뿌리농가 육성 사업에 농가들이 참여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이제 중앙회에서 우량 송아지에 대한 인증 하셔서 뭐 가축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그런 프리미엄을 느끼실 수 있게 그럼으로써 우리 번식 농가들이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그리고 비유고 농가들은 성적이 맞는 정확한 송아지를 사오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로 목장 어플에서 이런 결과들을 다 조회해 보실 수 있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4월 말에 한 번, 사실상 5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이 어플이 개편될 예정인데요. 하나로 목장은 쓰시죠?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시면 좀 상처받는데 축협에서도 많이 홍보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에 만들어진 어플이고 작년에 저희가 진짜 좀 많이 좀 가입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가입만 하시고 안 들어가 보신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저도 교육 다니면 아이디는 있을 텐데 라고 하시면 로그인은 돼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들어가 보시면 이전보다 훨씬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뿌리농가 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자료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 번 더 들어와 보시고요. 커뮤니티 같은 것도 많이 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농가 육성 사업은 이제 저희 중앙의 경제지주와 지역 축협에서 해서 조합원이 행복한 지역 축협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번식후 농가의 암소 개량을 통한 소득 창출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 기반의 암소 개량을 통해서 비유고 농가에서도 훨씬 더 좋은 송아지들 사오실 수 있게끔 우수한 유전 자원을 만드는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앞에서 이제 유전체 분석 설명했던 부분이나 뒤에 결과 부분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잠깐 질문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 정확도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유전체 분석 정보만 가지고 하는 정확도가 한 55% 수준 말씀드려요. 50%에서 60% 사이. 근데 지금 뿌리농가 사업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앞에 활동구축 평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접목을 해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도는 한 5%에서 10%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개체가 후대 정보나 혁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정확도는 점점 더 올라갈 거고요. 그런 정보가 좀 없고 미경산이고 혈통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한 50% 수준, 50, 60%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정확도가 50, 60%라고 하면 약간 맞다 틀리다 반반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암소 평가하는 거에서는 가장 높은 정확도예요. 유전체 조작이. 거기에 이제 혁매나 후대 정보가 좀 들어가면 정확도는 조금씩 더 높아질 거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보통 이 정도로 질문이 안 나오면 제가 강의를 잘했거나 강의를 정말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려워서. 어려워요? 네. 그러고 저도 얘기가 많으니까 네. 어려워서. 들어봐요. 처음 들어. 50% 네. 그게 이제 참고할 만한 어떤 신뢰적 수치인데 네. 그 수치에서 개체 간의 이격이 많이 그 밑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야지 도태에 대한 정보가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얘의 우리가 평가한 암소에 후대가 많아서 한 3-4마리 거세우 성적이 쌓였다 라고 하면 정확도가 한 70-8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의 후대 거세우가 3마리가 쌓이려면 얘는 이미 번식 적기는 좀 물론 뭐 23까지 쓰시는 분은 제가 보긴 했는데 놓쳤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한두 마리 그리고 이제 혁매호 성적을 좀 기반으로 혈통 정보를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혈통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혈통 관리는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축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장님들께서 혹시나 친자 확인했는데도 친부 부정이다 이러면 축협에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고 당연히 알려주시겠죠. 등록정보를 못 받으니까. 그리고 축협에서도 이제 저희 농협 DB에 있는 정보를 수정을 해서 올바른 혈통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해야 얘가 정확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기고 얘의 혈통으로 이렇게 나뭇가지를 그린다고 해도 많이 안 그려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혈통 정보가 계속 쌓이고 도체 성적이랑 누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암소의 정확도도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잘 모르겠어요. 저 1시간 반 알아요. 떠들었는데 알아요. 어렵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이해는 이해는 많이 처음 돼요. 다시요? 밥 먹고 와볼까요? 근데 처음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또 제 얼굴을 나중에 또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통 앞줄에 한 2분만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어디 가면 그때 봤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해도 생소하게 들으세요.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많이 듣던 얘기면 나한테 좀 친해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좀 교육 이렇게 가볍게 참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몸풀기로 들으셨다고 하면 사업 참여하시고 뭐 컨설팅하고 들으시고 하시면 또 나중에는 이해 높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 걔랑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이제 사업도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우리가 뭐 딴 거 같은 이렇게 정액에 대해서 정액이나 뭐 좋은 거 하려고 일하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머리에 딱 들어오는데 이거는 처음 이제 듣고 네. 또 우리가 이제 시작 단계잖아. 그러니까 아까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도 이해는 뭔가 자체가 외워지지 않는데 그죠. 이해는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뭐 하루 유전체가 30방이네, 30억 개 글자가 있네, 유전체 이거 분석하는데 뭐 스닙이라고 하는 걸 쓰네 마네 이런 건 잊으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DNA를 분석을 해서 이런 오늘 본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분석 기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정확도 높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이후에 이제 사업하시다 보면 실제 좀 체감하면서 아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정액을 이래 해가지고 몇 년까지 했는데 이래 보니까는 진짜 검사를 했는데 정액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도 유전체로서는 안 좋게 나오네 이런 게 그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과에서는 이소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없애야 되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이제 성적만 보고 쭉 말씀을 드리니까 사장님 얘네 어때요? 얘네 뭐 생긴 거 생구나 이런 거 괜찮아요? 라고 하면 이상하게 성적 안 좋은데 유전적인 자질이죠. 유전자가 안 좋은 애들이 잘 나요. 매년 꼬박꼬박 났는데요. 얘는 버릴 수가 없대요. 좀
레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어쨌든 얘 성적을 내드리는 거는 지금으로서 정확도가 높게 가장 평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형질들 만드는 걸 해요. 그 중에 이제 번식 형질도 있고 좀 유전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해서 드리면 또 선거하실 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보실 수 있어서 또 궁금하셨어요? 그래 아까 그 보니까 선발 지수식 그 보니까 이제 용량하고 육질하고 종합지 아니 그거 종합 종합 선발 네. 예, 그 이제 저희들이 그거 정액 같은 거 이렇게 신청하고 할 때에 이래 보통 보면 육질형, 용량형 그리고 그 뭐라고 네, 적응성도 있고. 아니 그래 이제 뭐 대략 목표가 뭐 그 이까지 적히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이러고 종합형을 이거 선정할까요? 아, KPN을 하실 때요? 예, 그렇죠. KPN을 선정을 하실 때 선발 지수를 넣으신다 말씀이신 예. 거죠? 아니 이거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시수소, 선발 지수소 이거 봤을 때 저희들은 뭐 정액 같은 거 용량하고 육질 이것만 보지 종합 지수 이건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증시수 선발 지수식이라는 거는 KPN이 육종과 평가를 해서 쭉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보증시수소라고 하는 애들을 뽑을 때는 육질형 위주로 해서 애들을 선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에 대한 정보가 사장님들께 2월과 8월에 두 번 이렇게 성적표가 쭉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농가가 이 중에서 우리 농가에 맞는 KPN을 뽑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그 성적에다가 이제 그런 가중치를 곱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 가중치를 곱한 게 지금 보면 그 표준화 육종가라고 하는 값으로 곱해요. 예. 근데 표준화 육종가는 유전체 육종가랑 조금 다른 의미가 돼요. 예. 네, 그래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표준화 육종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전체 육종가는 각각 단위가 있잖아요. 도체중 30kg, 분해지방도 1, 2점 이렇게 단위가 있는데 단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단순하게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도체중 육종가는 범위가 뭐 마이너스 10부터 30까지다 라고 보고, 근내지방도는 점수가 뭐 마이너스 1.5점부터 플러스 1.5점까지다 이렇게 보면, 그걸 표준화를 거치기 위해서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과정을 해요. 그걸 해서 그 지금 앞에 표에서도 보시면 여기 표에서 보시면 이 유전체 육종가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옆에 보면 표준화 육종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표준화 육종가랑 유전체 육종가를 비교를 해보면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유전체 육종가를 이 집단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서 값을 만든 거고요. 보면 유전체 육종가는 막 30kg도 있고 2점도 있는데 여기다가 선발지수를 곱하면 안 돼요. 선발지수는 표준화 육종가라고 하는 값에다가 곱하는 거고요. 표준화 육종가는 앞에 값을 이제 뒤에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범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요. 1.1, 1.1, 뭐 0.4, 3.1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여기다가 선발지수를 곱하셔야 돼요. 근데 K타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한번 다시 표를 보긴 해야 되는데 표준화 육종가를 제공을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표준화 육종가가 만약에 고시가 되어 있으면 그 표준화 육종가에 가중치를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KPN은 아마 그냥 육종가 값만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넣어서 하시면 값이 완전 틀어지겠다. 저희들이 그거 계산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4번에 선발 지수 있잖아요. 네. 4번에 선발 지수 멘트로 아 이렇게요? 예예. 그러니까 잘 이제 들어나. 육질, 육량, 아, 그 뭐, 종합형 그렇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딱 돼도 네. 그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수학 보게. 좀 선정하기가 그렇죠. 네. 좀안 낫겠느냐. 예. 그거는 아마 뭐 해도 한국이랑 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려면 네. 연구원에서 그 한원 개량 사업소에다가 그거 저런 식으로 선발 지수 해가지고 육질, 육량, 그거 종합형
농협회는 뭐 종합형을 뭐 권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합형을 그게 돼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없다면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이 첨부해 주면 그 저희들이 선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 그건 말은 전달해 보겠는데 그 대단한 얘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데 농림부에서 정해야 돼가지고 뭐 그거는 뭐 가능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 농가에서 이런 의견을 들었다는 거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시수소도 아마 그렇게 여러 가지 선발하는 과정, 그러니까 선발하시는 그 뭐죠? 시점들을 그런 견해들을 달아들여가지고 이제 하는 게 뭐 등심형도 있고 정육형도 있고 정육형, 육량형, 육질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게 다 그 가축계량 시행시침으로 아마 결정이 되거나 뭐 다른 별도의 법령으로 정해지는 거라서 그거는 제가 한번 뭐 얘기는 전달해 보겠습니다. 근데 몇 년을 기다려도 네,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암소 우리 집 암소는 그래도 계산 평가 할 수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암소를 계산해달라고 하는 건 해드릴 수 있는데 예. 그게 좀 그러네요. KPN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 들으시는 분이 고생 많으셨죠. 궁금하신 네. 거.